네, 안녕하세요. 네, 김구전공 역사에서 한국사와 동양사를 맡고 있는 구영모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어서 동양사부터 이제 전반적인 안내들 그리고 전반적인 진도를 이렇게 나가도록 할 건데요. 먼저 저희가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고 전년도에서 임용시험을 보신 분도 있고 올해 아예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전년도에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점수의 차가 굉장히 조금 이제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임용시험에 대한 간략한 안내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임용시험은요 교육학 20점과 그다음 전공 80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는 이제 교육학은 여러분이 교육학 각자 하시면 되고 이 전공 80점 영역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국사와 역사교육론은 약 30%의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약 24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동양사가 16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태희 선생님께 담당하시는 것이 역사교육론은 24점 그리고 서양사가 16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토탈 80점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중등 내 여러 교과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은 학습량을 자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등 내에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과임에도 불구하고 전공 점수가 굉장히 커트라인 점수가 낮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전공 점수 48점이면은 1차 합격을 하는 선에 있고요. 또 전년도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전공 점수가 40점만 돼도 합격을 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즉 40점에서 48점 사이가 일반적인 커트라인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험이 만일 조금 쉽다라고 한다면은 56점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점, 그 정도 점을 알고 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합격자가 어제 이제 학원에서 2차를 준비하겠다고 이제 남으신 분들만 100분이 넘어가는데 물론 뭐 집에 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강으로 준비하시고 2차도 그냥 인강으로만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어쨌든 학원에서만 준비하시는 분들 점수를 쭉 통계를 내보니까 합격자 평균 점수가 약 43점 가량이 나오고 있고요. 교육학 같은 경우는 약 18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점. 그래서 아마 올해도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에 합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교육학은 16에서 18 사이를 맞으시면 될 것 같고 전공 같은 경우에는 뭐 난이도에 따라서 이 정도 내배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시험은 유난히 좀 어려웠던 편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다시 맞춰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는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시험은 절대로 만점을 노리는 과목은 아니라는 점 꼭 하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와 이제 한국사와 동양사라고 하는 24점과 16점을 공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나눠드린 진도계획표를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진도계획표를 보도록 하면은 저희가 한국사랑 동양사만 다 맞더라도 이 합격을 할 수 있는 해괴망측한 시험이죠. 역교론과 서양사를 다 틀리고 한국사와 동양사만 맞아도 합격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해괴망측한 시험인데요. 그렇다면 왜 1년 내내 공부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틀리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 텐데 절대로 한국사와 동양사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정직하게 문제를 주질 않아요. 사료를 주고 갑자기 사료에 빈칸을 채우라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왕의 일대기를 주는데 이 사료를 읽었을 때 일단 무슨 왕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왕이 행했던 무슨 정치적 사건을 쓰라고 한다던가 뭐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사건의 뭐 결과를 쓰라고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한두 차례 더 꼬아서 내기 때문에 정답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할 때는 굉장히 망망대해를 겪는 것 같은데 보통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9월, 10월 달은 돼가서야 점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씩 인간다운 점수를 맞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모의고사를 보면은 80점 만점에 30점을 맞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꼭 사건을, 뭐 예를 들면은 광개토대왕의 뭐 업적 한 가지를 쓰시오 이게 아니라 사료를 봤을 때 광개토 대왕인지도 알쏭달쏭한데 거기서 한 차례 더 꼬아서 내고 있기 때문에 정답률이 이렇게 낮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물론 공부가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만 그 어려운 단계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어느덧 이 점수에 금방 안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나눠드는 진도 계획표를 보게 되면은 1주차부터 7주차까지는 중국의 역사를 쭉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부터 해서 지난 통일제국의 성립 부분까지 진도를 나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2주차는 위진남북조, 3주차는 수당시대, 그리고 4주차는 송원시대까지 해서 이렇게 쭉 나가도록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주차는 명청시대, 그리고 6주차, 7주차는 중국 근현대사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쭉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차에 이르서는 일본사를 한 주간 쭉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동양사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사실 동남아시아사 그리고 인도사까지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동남아시아사 같은 경우는 중국사와 일본사의 진도로 나가면서 부분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짚어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나아가게 될 것이고요. 인도사는 중간중간에 시간이 빌 때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진행 안내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이제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은 교육과정에서의 동아시아사 학습 요소 그리고 성취 기준이 나타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교과서를 쓸 때 최소한 이런 내용들은 다뤄라 라고 국가에서 교과서를 쓸 때 이런 것들을 꼭 다뤄주세요 라고 안내하는 내용 요소들이고요. 여기서 다루는 요소들을 가지고 지필진들이 교과서를 쓰게 되고 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 요소들이 우리 임용시험의 첫 번째 시험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들은 최소한적으로 1, 2월 달에 알아가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고등학교에서 이미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과목을 배웠던 학생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미 막 흑백 교과서로 공부를 했던 옛날 저와 같은 시대의 분들도 계시곤 한데 여러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과목 자체를 너무 생소하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1, 2월 달에 꼭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과목의 교과서를 꼭 최소한 1회독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아시아 교과서 굉장히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뭐 여기 나타나 있는 학습 요소만 보더라도 굉장히 생소한 뭐 예를 들면 3번의 선사문화 시기에 양사오, 룽산, 홍산, 허무도 문화 이런 식의 필수 내용 요소로서 들어가 있고 이것이 교과서에 보시게 되면은 지도와 함께 유물과 함께 나타나 있고 실제 수능 시험 같은 데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출제가 요 근래 되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임용시험에서는 사실 이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최소한의 내용 요소들 꼭 파악해 가면서 보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 2월 달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는 이 선생님을 위한 세계사 동양사 편이라고 하는 이 교재와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 교과서 그리고 세계사 교과서를 꼭 탐독을 하시기 바라고요. 뭐 교과서는 총 각각 4종이 있는데 어느 교과서든 좋습니다. 아무거나 한 종이라도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금성 교과서와 비상 교과서를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2015 교육과정의 금성과 비상의 동아시아사, 세계사 교과서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인데 뭐 그 두 종 중에 한 종을 읽어봐도 좋고 아니다 나는 뭐 미래이나 천재가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해당 교과서를 꼭 1개월 동안에 1회독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요 근래 임용 문제에서도 이러한 교과서에서 매년 최소한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즉 48점만 맞으면은 보통 합격하는 이 시험에서 교과서만 잘 읽어도 매년 4점에서 6점 정도는 주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방심하지 말고 교과서를 읽어 나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중국사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책이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도 1, 2월 지금 이 기본 이론반을 들으면서 한 번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진도에 맞춰서 꼭 1회독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동양사 개론이라고 하는 책은 좀 더 책이 두꺼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 2월 달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당장 읽기는 시간은 부족할 겁니다. 당장 읽기는 시간이 부족할 테니까 이거는 조금 1, 2월 기본반이 끝난 다음에 뭐 진도를 맞춰서 읽든 뭐 혼자서 읽든 한번 해보시고 일단 이 1, 2월 달에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교재 내용도 어쨌거나 이 두 책의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집약적으로 요약한 책이기 때문에 교재를 통해서도 한번 볼 수가 있고 개론서를 통해서도 한번 보면은 여러분이 총 2번을 보시게 될 거고요. 또 나눠드는 이 프린트 같은 데를 보시게 되면은 정말로 꼭 한 번쯤 음미해 봐야 되는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의 문장들을 제가 중간중간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실 때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나눠드린 프린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체크해 나가시기 바라고, 교과서에서 읽을 만한 문장에서 핵심 키워드는 제가 구멍을 뚫어놨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한번 보신 다음에 이 프린트를 보시면서 빈칸을 한번 채워나가 보세요. 정답은 제가 다음 주에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뭐 카페에 올리던지 여러분이 나눠드리는지 할 테니까 한번 교과서 읽어보시고 나눠드리는 이 용지에 있는 빈칸 한번 채워가는 연습하시고,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나눠드리는 프린트에 있는 핵심 문장들 다시 한번 음미해 가면서 혹시는 빠뜨린 건 없는지 체크해 나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놀라운 현상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분명히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었는데 다음날 보면은 내가 이 문장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옆 친구가 야,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26쪽 여기에 뭐 그 내용이 있잖아 라고 하는데 난 분명 그 책을 읽었는데 그 내용이 처음 듣는 내용인 것 같기도 하는 놀라운 현상들이 여러분 1년 내내 경험하실 일들이 되는데요. 그런 현상을 막고자 이런 핵심 문장들을 중간중간 넣었으니까 내가 한번 읽은 다음에 나눠드리는 프린트에 있는 문장을 혹시나 빠뜨렸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어 나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요. 저와 함께 교재, 그리고 나눠드리는 프린트, 그리고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3번을 반복하게 되면은 이 빌어먹을 아니죠. 이 고난의 동향사에서 최소 8점은 확보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8점을 확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잠깐 그 나눠드리는 프린트 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중국의 역대 수도라고 해서 왕위 계보표가 나타나 있죠. 왕위 계보표가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중국사를 이렇게 노출된 프린트의 4페이지 중국사에 노출된 정도가 여러분들 제 각각이 너무나 달라요.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삼국지 게임을 해가지고 중국사 지명을 일단 익혔고 그 다음에 온갖 중국사 책을 읽으면서 중국사 덕후가 되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고등학교 때 세계사를 전혀 선택하지 않았고 대학교 가서도 한국사 교수님들 계셔서 한국사 수업만 듣다가 졸업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준이 굉장히 제각각인데, 만일 내가 고등학교 세계사, 동아시아사도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이 수업을 듣기에 앞서서 EBS에 올라온 동아시아사 강의라도 한번 수강하시면서 같이 이 수업을 듣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이런 왕위 계보표도 자신 있게 넓게 나오시는 분들은요. 이 왕위 계보표를 지금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대략적으로 문제의 빈도가 이 서주 시대부터 후한 시대까지가 보통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삼국시대부터 수나라 당나라까지가 보통 여기서 또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5대라고 쓰여있는 이 부분부터 명청시대까지가 보통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중국의 전근대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약 3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후 1910년대 신해혁명 이후부터 1945년까지 항일전쟁과 이렇게 국공내전 직전까지가 한 문제, 그리고 국공내전 이후가 한 문제 해서 중국사는 총 5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한까지 한 문제, 수당까지 한 문제, 명청까지 한 문제, 그리고 근현대 2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1945년을 기준으로 10년부터 45년까지가 한 문제, 45년부터 이후가 한 문제, 총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게 꼭 법칙은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 위진문단복조가 나오고 수당 당나라 시대 또 나오고 해서 송부터 명청까지는 출제가 안 되는 조금 기이한 현상이 가끔 벌어지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 정도로 시대가 안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출제가 되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은 대략적인 기출의 빈도는 이따가 수업을 하면서 안내를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교재를 잠깐 펴보도록 할게요. 교재 1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0페이지를 보도록 하면요. 여러분 이 동향사 16점이 왜 점점 어려워지는지 아냐면은 이 옛날에는 중국사에서 한문 사료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중국사에서도 한문 사료 문제가 꼭 한 문제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사는요? 네, 한국사도 또 같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전공시험을 A, B 두 번 나눠서 보게 되는데 A 시간에 한문으로 한 번 초투화당하고 B 시간에 한문으로 한 번 더 초투화당하는 두 번 죽이는 일들을 이 시험에서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 낮아지게 되는 건데,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 한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중국사에서는 지명을 가지고 묻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작년 시험 문제 보게 되면은 이런 지명이나 지도 문제도 시험에서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공부를 할 때는 중국사의 기초적인 지리 정보부터 여러분이 꼭 알고 가셔야만이 올해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사 교재 1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교과서에 보통 많이 실려 있는 중국의 백지도인데요. 백지도인데 여기에 지금 제가 다음 카페, 저희 김구 전공역사 카페에 중국의 주요 강과 주요 도시에 관한 것들을 제가 아까 오전에 하나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황하강과 양쯔강 주변부에 여러 가지 주요 도시들이 지금 제가 그 카페에다가 올려놨거든요. 그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 여기다가 중국의 역대 수도를 이 지도에다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지도를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래요. 즉 시안이라던가 러양이라던가 뭐 건강이라던가 뭐 이런 주요 도시들, 항저우라던가 이런 도시들을 꼭 이 지도에다가 한 번만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둔 그 지도와 이 지도를 비교해 보면서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여기다가 한 번만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사의 역대 왕조 수도를 가지고도 장난치는 문제가 벌써 2번이나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역대 수도가 어디에 있는지는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카페에다가 지도 4가지를 한 글에다 다 올려놨으니까 그 글을 보면서 시안이 어딘지, 러양이 어딘지, 뭐 난징이 어딘지, 뭐 홍콩은 어딘지 이런 대략적인 것들을 꼭 이 지도에다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다음 주에 검사를 하진 않을 거고 다음 주에 뭐 다시 한번 자료를 드리긴 할 텐데 꼭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스스로 위치를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칭도 꼭 표시해 보시고 하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번 주에는 다른 공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강, 황하강과 양쯔강 위치 그리고 뭐 회화라던가 이런 강의 위치 카페 다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기다가 한번 표시해 보는 연습만 하셔도 여러분이 기초적 이 16점 중에 최소 2점은 확보하는데 미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사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사가 5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죠. 이 5문제를 중국사 출제진 2명이 나눠서 내게 되는데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낼 가능성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수능이라던가 아니면 동아시아사 뭐 모의고사라던가 이런 데서는 여러 차례 출제가 되었어요. 수능은 20문제 내는데 거기서는 이미 여러 차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교과서 내용 정도로만 가볍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하단에 중국 고인류의 등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입니다. 여러분 구석기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뗀석기. 좋아요. 또 이 문자가 아직 등장하지 않았던 걸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침묵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건가요? 뭐야. 네, 미안합니다. 여러분, 새해 초년부터,
지금 이 교실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강사의 심정을 아십니까? 네, 중국 고인류의 등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있는데 뭐 연도는 여기선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쨌거나 구석기 시대에는 불이라고 하는 것을 뭐 발견을 해냈고 그 다음에 방금 앞에 친구가 말씀하신 것처럼 뗀석기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죠. 뗀석기는 뭐죠? 그냥 대충 이런 돌멩이를 팍 하고 부셔가지고 이렇게 용도로 한번 떼어서 쓰는 것을 뗀석기라고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렵 및 채집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하면서 즉 식량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잠은 어디서 잡니까? 동굴이나 막집 같은 데서 거주를 하게 된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신석기 시대로 가겠습니다. 출제 가능성 여기까지는 없었고 이제 신석기 시대가 그나마 수능에 여러 차례 출제가 되었죠. 먼저 신석기 시대는 중국에서의 신석기 시대, 동아시아사의 신석기 시대는 약 만년 전, 기원전 만년경 무렵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생산 경제로 발전했대요. 생산, 뭐가 시작이 된 거죠? 농경 또 목축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되었고요. 사실 뭐 이런 것보다는 여기서 오늘 신석기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은 다원적 발전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다원적 발전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제가 중국사를 처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울 때만 하더라도 황하강 중류 지역에 황허 문명이 있었다. 이것만 배우고 넘어갔어요. 저는 정말 중국사 문명이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 그땐 이론적으로 배웠거든. 그런데 요새는 연구가 급진되기 시작을 하면서 아니다. 황하강 중류에서만 문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곳곳에 다양한 문명이 있었다. 다원적으로 발전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중국사에서의 신석기 문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역에 나타나 있는 앙소 문화, 양사오 문화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것이 바로 황하강 중류 지역에 있던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 흔한 황허 문명이라고 보시면 황허 문명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채도라고 하는 용어가 교과서에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채도는 뭐냐면은 토기 겉면에 무언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을 채도라고 해요. 그 토기 겉면에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을 채도라고 하는 이것이 여기서 조금 나오게 되고요. 그 외에는 크게 막 여러분이 눈여겨볼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니은에서는 다원커우 문화라고 있죠. 이것은 황하강 중류 지역이 아니라 황하강 하류 지역에 있는 겁니다. 즉 밑에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지도에는 없는데 양사오 문화가 있는 거기 밑에 뭔가 강을 따라 쭉쭉쭉쭉쭉 나아가다 보면은 우리 한반도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그 바다와 맞은 쪽에 있는 곳에 바로 다원커우 문화라고 있습니다. 다원커우 즉 지도에 막 이렇게 뿔룩 튀어나오고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주변에 바로 다원커우 문화라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다원커우 문화는 뭐 중요한 건 특히 딱히 막 별거는 없어요. 없는데 여기서 이제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이 앙소 문화와 양사오 문화와 다원커우 문화가 합쳐져서 지그세 있는 룽산 문화로 발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합쳐져서 룽산 문화가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도나 흑도는 이들이 이제 쓴 토기의 색깔을 그냥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볍게만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을에 보게 되면은 허무두 문화라고 있죠. 허무두 문화라고 있는데 양사오 문화나 다원커우 문화에 비해서 허무두 문화는 북쪽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죠. 남쪽은 기온이 어떻죠? 따뜻하고 비가 좀 더 많이 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벼농사가 초기부터 나타나 있는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과서에서 조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농경이 발달하고 벼농사 흔적이 있고요. 벼농사 흔적과 함께 나무 농기구 같은 것들을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허무두 문화는 이제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시기가 지나게 따르면서 량주 문화로 발전하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량주 문화로 발달이 되어 있고 이 량주 문화는 옥기, 즉 옥으로 된 뭔가 좀 더 도구 같은 것들이
특징적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교육과정상에서는 조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허무드 문화가 있는 곳이 뭐 창장강 혹은 뭐 양쯔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중국에서의 강을 보신 적이 있나요? 바다 같아요. 끝과 끝이 보이지 않는데요. 저도 중국을 가본 적이 한 번밖에 없어서 잘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강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홍수가 나면 피해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어쨌거나 이 창장강 이남 지역에서는 중국사에서 뭐 고상가옥 같은 것들이 신석기 시대부터 나타났다라는 뭐 말도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허무드 문화까지는 양쯔강 부주변에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은근히 우리 수능 시험에 나왔던 문화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미음의 홍산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홍산 문화. 약 지여도를 봤을 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 요서 지역 쪽에 있죠. 요서 지역 쪽에 있는데 우리가 이 요서 지역 자꾸만 우리 고대사에 뭔가 태동과 조금 자꾸만 연관짓잖아. 즉 뭐 동이족의 흔적이 있니 없니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홍산 문화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2017년 수능에서 갑자기 여기 문화를 물어봤던 적도 한 차례 있기도 했어요. 있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여기 신석기 문화는 여러분 제가 막 그냥 여러분 첫 시간이라서 제가 뭐 괜히 막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개념은 다원적이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뭐 옥기니 뭐 고상가옥이니 이런 것들은 교과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나오니까 너무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신경 쓸 것 없고요. 그다음에 사실 2009 교육과정에서는 이 동아시아사 이 신석기 문화를 얘기하면서 베트남에 있는 문화까지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2015로 오면서는 베트남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삭제가 되면서 교육과정상에서 크게 강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으니까 그냥 베트남사에서도 뭔가 풍응우엔 문화라고 있는데 그냥 그런 것이 있구나라고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원래 수업을 하면서 원래 드립을 여기 좀 장난스럽게 수업을 할 때가 많은데 지금 1월 초라 제 마음이 약간 무거운 것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볼 때도 뭔가 처음 보니까 뭔가 뭐 서로 이제 신기하기도 하고 반가운 얼굴도 있고요. 조금 작년에 봤던 얼굴이라서 서로 약간 미안한 감정이 교차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지금 앞에 굉장히 피폐한 얼굴로 앉아있는 친구는 올해 시험에서 0.33점 차로 떨어져가지고 약간 삐뚤어진 마인드로 지금 앉아있는 것 같은데 제가 조만간 갱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빡빡 밀게 하고 빡빡이로 만들어서 갱생을 한번 시켜보겠어요. 네, 그다음 나가겠습니다. 청동기 문명의 등장으로 가게 되면요. 이 청동기 문명 또한 예전에는 지금 시기를 보시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중국 개사 개론서 책에서 보통 정의하는 개념을 보게 되면은 기원전 2500년 경에 황허강 유역에서 바로 이제 청동기 문명이 시작되었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청동기 문화도 지금 신석기 문화와 마찬가지로 다원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새 점점 강조하고 있어요. 점점 강조하고 있습니다. 점점 강조하고 있어서 잠깐 우리 나와드는 프린트 3페이지 잠깐만 볼까요? 3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바뀐 역사보도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황하강 유역에서 청동기 문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도 가운데 있는 얼리터우 문화를 말해요. 얼리터우 문화를 말하는데 교과서를 곳곳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청동기 문화도 이렇게 다원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스촨성 주변에 산싱두히 문화라고 있죠. 그리고 또 저기 창장강 밑에 지역에는 우청 문화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만큼 중국사도 신석기 문화뿐만 아니라 청동기 문화도 이렇게 다원적으로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새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원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 이 얼리터우 문화가 중국에서 기록에 남아있는
아직 뭐 실제 실존성은 조금 의심을 받고 있지만 중국에서 처음 등장한 하 왕조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요새는 추정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이 얼리터우 문화를 조금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한번 교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다시 교재 12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사망 오제 전설이라고 있죠. 사망과 오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사에서 사망과 오제라고 하는 이들, 즉 복희부터 여와, 신농, 황제, 전욱, 제곡, 요, 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들, 사망과 오제로 추앙받고 있는 이분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이분들이 각각 무엇을 행했다 여러분이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보면 나타나 있는데 그걸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은 아마도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가면서, 즉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계급 사회가 발생하기 시작하던 그 무렵에 무언가 좀 여러 가지 변화상들을 반영하는 과도적인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불의 사용, 농경 시작, 제위 계승 방식 등 뭔가 신석기 시대 그리고 청동기 시대 이렇게 시대가 이행하던 과정 중에 나타난 여러 가지 변화상들을 반영한 신화적 이야기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 즉 복희나 황제나 요나 순이나 실존 인물이 아니라 뭔가 예전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변화상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마을과 마을이 있어. 처음에는 이들이 평화로워요. 근데 이들과 이들이 싸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이 두 마을에서 가장 중요하게 되는 덕목은 뭡니까? 마을과 마을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 이 마을에서 잠정적 우리 마을에서는 정말 이게 중요해라고 하게 해야 되는 덕목들이 뭐가 있을까? 맨날 치열하게 싸워. 뭐야? 이렇게 대답 안 할 거야? 여기 이게 어려운 거라고 다들 입도 뻥끗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뭐예요? 미안합니다. 싸움 실력이겠죠. 싸움 실력인데 어쨌거나 여러분 이렇게 마을과 마을이 점점 커져 나가기 시작하고 주변부를 통합하게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싸움 실력만 중요한 게 아닐 거야. 즉 이 시기에 조그만 마을과 조그만 마을이 싸울 때는 이 마을의 제일 힘센 사람, 이 마을의 힘센 사람이 중요했겠지만 마을이 커져가고 전쟁이 점점 줄어들고 갈등이 줄어들면서부터는 싸움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평화롭게 우리 무리를 이끄느냐가 중요해졌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제 맨 끝에 있는 것처럼 점차 도덕적 덕목을 중시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 그래서 이 도덕적 덕목이 중시된 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은 이 끝에 요임금이나 수임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들이나 이런 게 준 게 아니라 왕위를 어떻게 했대요? 선양했대. 뭔가 덕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왕위를 그냥 넘겨줬대. 잘 모르지만 쟤 괜찮다라고 하면 넘겨줬대. 선양이라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걸 봐서 도덕적 덕목을 중시했구나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 왕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사망 오제설은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요. 하 왕조도요. 얘네가 있는지 없는지는 불분명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에는 있어요.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에는 그 기록이 나타나 있고 거기서 보게 되면은 왕위를 세습하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 아들한테 왕위를 넘겨주지는 못했는데 이때부터는 왕위를 뭔가 넘겨준 것 같은 기록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점점 세속 국가 같은 뭔가 이제 국가 형태를 왕이 다스리는 국가 형태를 조금씩 띈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가 바로 하 왕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하 왕조는 고고학적으로 뒷받침해줄 만한 증거가 확실하진 않아요. 그런데 근래 교과서를 보시게 되면은 하 왕조는 아마 실존했던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실존 주장이 증대하고 있는데 바로 무슨 문화가 하 왕조의 그 초기 형태인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화? 얼리터우 문화가
이 얼리터우 문화가 처음에는 굉장히 허접했지만 이 얼리터우 문화 중기 후기로 갈수록 점점 뭔가 국가와 같은 체계성을 띠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하왕조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많은 교과서에서도 이 얼리터우 문화가 하왕조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왕조는 불분명하지만 얼리터우 문화인 것 같다 정도만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열심히 배웠지만 사실 여기까지는 출제 가능성이 0.01%였습니다. 미안해요. 이제 한 0.5%가 나올 수 있는 상의 정치와 사회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부터는 확실히 출연을 했어요. 기원전 16세기 무렵 황허강 중류 지역에 출연을 했어요. 뭐 때문에 실존을 완전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갑골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골문이 뭡니까? 거북이 등딱지나 배딱지에다가 뭔가 이렇게 한자 같은 초기 형태를 기록한 것을 갑골문이라고 하는데, 상나라에서 제사 지낼 때 쓰던 물건이었는데 이것이 실제로 발굴이 어마어마하게 됐기 때문에 상은 확실히 있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나라를 제가 어릴 때는 은나라라고 배웠어요. 옛날에는 은이라고 했는데 왜 요새는 상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이 상나라의 수도가 은허라고 하는 곳입니다. 은허라고 하는 곳인데, 그 은놈들 약간 비하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해서 옛날에는 은이라고 썼다가 이 은이 은어 사람들을 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해서 요새는 상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대한민국 사람을 서울놈들이라고 떠드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해가지고 조금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조직 성격은요, 동양사 개론에 조금 어렵게 나온 이야기라서 이건 심화반 때 보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발전상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상 부분 보고 사회상 보고 멸망까지 한 다음에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발전상 부분 보시게 되면은 먼저 이 상나라는 반농반목의 성격이 띄었다라고 합니다. 반은 농사, 반은 목축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말은 상대적으로 뭐가 약간 아직은 발달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직 농업 생산력이 미약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아직 미약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게 되면은 신정 정치를 취했대요. 국가의 중요 대사를 점복을 통해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뭔가 국가에서 뭘 일을 하고 싶을 때 점을 쳐서 누구의 뜻을 물어봅니다. 누구에게 뜻을 물어볼까? 누구에게? 상제에게 뜻을 물어봅니다. 상제에게 뜻을 물어봐요. 그럼 점을 치는 사람은 누구야? 점을 치는 사람은 정인이라고 하고요. 이들이 막 갑골문에다가 막 불을 가해가지고 균열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균열이 일어난 것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이 그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점복을 하는 사람은 정인이고요. 점괘를 판단하는 것은 왕입니다. 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갑골문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 갑골문에 나와 있는 여러 내용들이 교과서마다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르게 들어가 있는데, 이 갑골문을 발굴된 걸 보니까 뭐 제사 지내는 것도 있는데 제후들을 봉건하는 내용들도 담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뭔가 봉건제를 처음 시행한 거는 주나라인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 배웠거든요. 하지만 아니에요. 상나라 때부터 이미 봉건제는 시행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법을 제작을 합니다. 역법이 뭡니까? 역법이 뭐예요? 달력이죠, 달력. 그래서 1년을 12개월로 구분을 하게 되었고요. 윤년은 알 거라 믿고, 간지가 뭡니까, 여러분? 오스타 입은 스타를 간지라고 해요? 또 간지 뭐야? 간지라고 하는 게 왜 나타난 거야? 이 상나라 사람들은 태양이 10개가 있다고 믿었대요. 10개의 태양이 있어서 이 10개의 태양이
번갈아 가면서 뜬다라고 했대. 오늘날 프로야구의 선발 투수들이 로테이션 도는 것처럼 10개의 태양들이 번갈아 가면서 뜨기 때문에 그 번갈아 가면서 뜨는 해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1갑부터 1개까지 10개의 태양들에게 뭔가 호칭을 붙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개의 태양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간지의 시작이었고, 즉 이 간지의 사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상나라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했구나. 10개의 태양이 있다라고 믿었고 10개의 태양이 번갈아 뜨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런 간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구나. 태양 숭배 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태양 숭배 사상을 엿볼 수 있어요.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 칙칙하지? 오후라 힘듭니까 여러분? 인강생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고. 인강생들 잘 듣고 있니? 유튜버 켜놓으면 죽는다. 핸드폰으로 키지 마. 네, 인간생 미안합니다. 네, 그 다음에 사회상 보도록 할게요. 사회상 보도록 하면은 상나라 시대에서 유일하게 조금 문제로 낼 때 괜찮은 부분은 이 왕권의 변화 파트입니다. 왕권의 변화 파트가 그나마 상나라 시대에서 나올 만한 부분인데 볼게요. 상나라 전기와 후기를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전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 연합적 성격입니다. 여러 부족 연합적 성격이요. 즉 부족과 부족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뭔가 상이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왕도 여러 가지 부족들 중에 하나가 바로 왕이 있는 부족이고 다른 부족들도 왕과 굉장히 비슷한 힘을 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여지게 되고요. 이 각각의 부족에서 우리 공동 통치를 해야 되니까 보니까 각각의 부족에서 왕을 감시하고 또 왕과 협력하기 위해서 바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 보낸 사람들이 왕이 전복을 행할 때 같이 일을 해요. 즉, 이 각 부족에서 보낸 사람들을 바로 점을 치는 바로 정인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정인들이 점을 치고 왕이 해석을 하는데 부족과 부족의 힘들이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왕이 독단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이들의 눈치를 보고 이들과의 공동 이익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약간 제한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왕은 왕 자체의 힘이 강한 게 아니라 내가 상제의 뜻을 물어봐 주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왕 자체의 힘으로 이들에게 뻗대는 게 아니라 나는 상제의 뜻을 물어봐 주는 사람이잖아, 뜻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자 라고 해서 상제의 힘에 기대어가지고 이들에게 권위를 내세우는 성격, 즉 신정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왕의 힘이 신같이 세서다가 아니라 신의 힘을 빌어야만이 겨우 이들과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족 연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정인이 점을 치면 왕이 해석을 하긴 하는데 독단적으로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정인의 눈치를 어느 정도 봐야만 하는 것이 바로 전기의 성격이라면 후기는요. 얘 자체가 힘이 세져 버려요. 얘 자체의 힘이 팍 하고 세져 버리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이 부족들이 약간 이제 왕 밑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후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제적 성격이라고 써놨는데 이때는 굳이 내가 상제 힘에 빌붙지 않아도 야, 말 안 들어? 푸시 하면은 애들이 알아서 쫄 수밖에 없는 구조가 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사람이 돈과 힘이 많으면 점점 미친 짓을 하기 시작을 하나 봐. 그래서 후기에 들어가면 이상한 풍습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순장, 뭡니까? 얘가 죽으면은 혼자 죽기 심심한 거야. 그럼 누굴 같이 죽는 거야? 누구 죽는 거야? 나를 따르던 노비들 그냥 같이 가자라고 하는 거 같이 파묻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순장이라고 해요. 같이 묻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또 벌제라고 하는 것도 등장을 합니다. 벌제, 뭡니까? 우리 노비 친구를 제사의 제물로 쓰는 거예요. 예우르지로 치면은 뭐냐면은 우리 김구 전공역사 전원 합격시켜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 친구를 한강물에다가 던져버리는 것을 벌제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벌제라고 이제 부릅시다. 김벌제. 벌제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왕 아래 정인 기후가 완전히 예속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기 바래요. 기억하시기 바라고, 즉 전기와 후기를 비교할 때 후기로 갈수록 왕의 힘이 열나 세지고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될 것 같고, 그다음 니을에 보시게 되면은 집단 경작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나라 시대까지는 청동기 시대인데 청동기는 만들기가 어려워요. 즉 제사를 지낼 때나 간혹 무기 정도로만 만들 수가 있고, 여전히 농기는 뭐다? 석기와 목기, 돌멩이와 나무로만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농사 일이 힘들어. 그래서 수십 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조그만 땅을 경작할 수 있는, 즉 집단 농경 방식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멸망 부분은 잠깐 10분 쉬었다가 멸망 부분 보고 주나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